세아가, 내가 너에게 뭘 그리 잘못했냐? 예?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태 나 무시한 것은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안사돈께서도 너와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무슨 소리세요? 제가요? 그래, 아니라고 잡아댈 생각 말아라. 사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친정 엄마 앞에서 며느리를 이리 다그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사돈께서도 그럼 저에게 왜 그리 무례하게 구시는지 대답해 보시지요. 무슨 자격지심이 있으신가 본데 저희 예리는 물론이고 저도 그런 적 없습니다. 어디서 발뺌입니까? 나도 그동안 뻔히 며느 아기가 우리 집사람 무시하는 거 알아 몇 번이고 주의를 줬는데 갑자기 왜들 이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너는 눈치가 없는 게야, 없는 척하는 게야. 내 엄마가 저리 당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척할 거면 앞으로는 우리 보고 살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저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면 처신 똑바로 해. 나는 내 자식이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처가집 가서 납작 엎드려 사는 꼴 못 본다. 뭐요? 주제도 모르는 척하라니 말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주제를 아시는 겁니까? 얼굴도 집안도 학벌도 고만고만한 딸. 맨몸으로 시집 보내셨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저 가소로운 웃음을 짓게 두고 보신답니까? 내 그동안 일이 생색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애들 갈라서도 좋으니 내가 해준 집 도로 회수해야겠습니다. 어머님! 왜? 너 그거 우리한테 받아갈 때는 눈웃음 살살 치더니 나를 그렇게 무시해놓고도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너 너희 시어머니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무시를 해댔겠지만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이 사람 덕이다. 정 궁금하거든 지석이에게 물어보고 해 넘어가기 전에 집 비워라. 박씨 부부는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당해온 것들을 그대로 되갚아줄 작정이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그리 매정하게 구는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부모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갓 70대에 접어든 박선희 씨는 어렸을 적 제주도 바닷가와 가까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조금씩 물질을 해 잡은 생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부모님께서는 박 씨 남매들을 데리고 바다에 자주 나갔습니다. 마지 어떤 박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모님을 따라서 물질을 하기 위해 바다로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을 헤엄칠 때에는 그 어떤 순간보다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는 본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와 살면서 남편 문영규 씨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큰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처자식을 굶기지는 않을 만큼 적당한 성실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박 씨 부부는 아들 하나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는 팍팍했어도 자식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계절별로 꼭 한 번씩 여행을 떠나곤 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박 씨의 친정이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 노모를 들여다보고 흔치 않은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해 역시 박 씨 부부는 아들 지석 씨를 데리고 제주로 내려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문 씨는 아들 지석 씨를 먼저 바다로 데리고 가 놀고 있었고 박 씨는 노모와 함께 느리적거리며 천천히 바다 가까이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박 씨가 바다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로 와요. 나 먼저 가볼게요. 그래, 얼른 가봐라. 뭔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박 씨는 혹여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내달렸습니다.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고 몇 번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자신의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겨우 웅성대는 인파에 가까워진 박 씨는 숨을 고르면서 자신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저기, 지금 무슨 일 있습니까? 왜 내가 물에 빠졌잖아요. 남정네들이 튜브 타고 들어가 봐도 몇 번이나 물에 밀려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는 애가 보이지도 않네. 박 씨는 물에 빠졌다는 아이가 아들 지석 씨라는 것을 확인할 만큼의 정신도 들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물로 뛰어들어 잘 보이지 않는 시야로 물에 빠졌다는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겁도 없이 맨몸으로 물에 뛰어드니 소리를 질러댔지만 혹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평정심을 찾지 못한 채로 급히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 물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정신을 잃는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낼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허겁지겁 부연 물속을 손으로 헤집어가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우물도 아니고 제대로 된 위치도 알지 못한 채로 들어온 것이라 손만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찾아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물속을 이리저리 뒤졌습니다. 박 씨는 숨을 가다듬으며 물 위에 떠서 바다 수면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대체 어디에 아이가 빠져 있다는 것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아니,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저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박 씨에게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물속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물을 먹어가면서 발버둥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머리가 짧고 체구가 작은 것을 보니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정신없이 아이의 목을 끌어안고 수면 위로 나와 숨을 트이게 해주었습니다. 이미 정신을 잃었는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기에 열심히 아이를 끌고 깊은 바다를 빠져나왔습니다. 어깨쯤 되는 수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로 들어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는 채로 겨우 아이를 끌고 나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이를 받아들고 힘이 잔뜩 빠져있는 자신을 함께 건져내 주었습니다. 박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얼른 물에서 구해온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전혀 자신의 아들 지석 씨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한순간에 확 안도감이 들어 까무룩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모래사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한참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난 괜찮아요. 애는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누가 겁도 없이 바다로 뛰어 들어갔나 했더니 당신이었어. 나는 우리 지석인 줄 알고. 남편 문 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며 박 씨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박 씨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도 구해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막상 아들 지석 씨는 남편 문 씨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해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된 박 씨를 보면서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고 더욱 마음이 놓인 박 씨는 아들과 함께 웃음 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해를 해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해요. 여기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십시오. 살해하겠습니다. 얼떨떨해하는 박 씨의 손에 아이의 부모는 명함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박 씨는 살해 같은 것은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헐레벌떡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부모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화답했습니다. 박 씨는 그 부모에게 굳이 보답을 바라고 한 행동도 아니었고 솔직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에 속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에 굳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 역시 제법 수소문을 하였는지 박 씨의 친정어머니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예, 선이야. 그 부모가 너한테 꼭 살해를 하고 싶다 하더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야. 제가 연락해 볼게요. 괜히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박 씨는 하는 수 없이 아이의 부모와 연락을 하여 다 함께 저녁을 먹으러 모였습니다. 왜 연락을 안 주셨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저희 애 목숨을 구해주신 건데 왜 하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비싼 밥 사주시는 걸로 됐습니다. 같은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왕년에 저희 애 엄마가 물질을 좀 했습니다. 인어가 따로 없어요. 남편 문 씨는 박 씨가 자랑스러운지 오히려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며 그만하라는 티를 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제법 괜찮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로 박 씨 부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부모 회사로 스카우트 되었고 탄탄대로 승진을 보장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런 형편에서 확연하게 나아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매우 과한 대우라며 몇 번이나 거부하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구해줬다며 평생에 거쳐 이 은혜를 갚겠다며 나선 아이 부모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문 씨는 그런 아이 부모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편 문 씨는 회사의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고 회사 역시 남편의 성실함 덕분에 높은 수익을 기록하며 몸집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라는 매개로 인연을 맺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 부부, 물에 빠졌던 아이의 부모 역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난처럼 박 씨의 아들이 딸이기만 했어도 사돈을 맺었을 것이라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가까이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박 씨 부부가 잘 살게 되니 아들 지석 씨 역시 그 혜택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좋은 집은 물론 과외를 받으며 이름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지석 씨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법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 회사 생활을 하였고 어여쁜 아가씨와 혼인까지 하여 남들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에 대한 고민도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아들 지석 씨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박 씨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쁠 텐데 뭐하러 꼬박꼬박 와. 어머니, 아버지 보러 왔죠? 저희 오는 거 귀찮으세요? 자식 오는 게 싫을 게 뭐가 있어. 니들이 번거로울까봐 그렇지. 뭘요? 아버지는 서재에 계세요? 그래. 얼른 저녁 차릴 테니까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 데리고 와라. 아들 지석 씨는 얼른 서재로 달려가 남편 문 씨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 배가 고를까 해서 이것저것 반찬을 꺼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박 씨의 곁에 다가와 얼쩡거리며 도와줄 것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예리야. 너까지 거들 필요 없으니까 앉아 있어. 네. 그런데 어머님, 오늘 옷이 좀. 왜? 내 옷이 뭐 문제 있냐? 명색이 사모님인데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입고 있는데 많이 보기가 싫으냐? 저희야 가족이니까 괜찮죠. 그래도 아버님이랑 매일 붙어 있는데 신경 좀 쓰세요. 너희 아버지는 별말 없는데 많이 보기 싫으면 갈아입고 와야겠다. 박 씨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방으로 달려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그래도 오래 입었던 옷은 아니라서 늘어진 곳도 없고 멀쩡해 보이기만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일을 해야 하니 편한 소재이기는 해도 그리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훑어보며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보니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남편도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일에는 거의 매일 출근을 했던 남편은 자신이 잘 다려준 양복을 빼입고 다녔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였지만 집에서도 제법 깔끔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버릇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과 비교하면 자신이 볼품없는 것은 사실인지라 어쩐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갈아입은 후 거울에 다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까 입은 옷보다는 제법 차려입은 태가 나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서 완전히 꾸민 티가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만하면 부끄러운 몰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엄마, 옷 갈아입으셨어요. 그래, 니들도 왔고 너무 편한 옷 입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쩐 일이래. 그런 건 중요한 모임이나 있을 때만 입더니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눈도 못 대는데요. 좋으신가 봐요. 그러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차려입으신 거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해지셨네요. 내가 무슨. 그래도 뭐 저리 입으니까 예쁘기는 하네. 박 씨는 아들은 물론 남편까지 그리 이야기해 주니 옷을 갈아입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을 때는 그저 부끄럽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막상 갈아입고 나니 가족들도 다 좋아하는 것이 영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자주 입던 옷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해도 집에서 차려입고 있으니 부잣집 사모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것 보세요. 어머님 그러고 계시니까 다들 좋아하죠. 나는 뭘 잘 모르니 내 말 듣기를 잘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야죠. 그러다가 노년에 소박이라도 맞으시면 어떻게 해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흠칫하여 설거지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뭐 틀린 말을 하기라도 했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지 않나. 쟤도 참. 박 씨는 속으로만 궁시렁거리며 며느리의 도가 지나친 말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좋아하는 것을 보면 며느리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미에게 그런 말을 톡톡 쏘아하는 며느리를 곱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 씨의 마음에 그 말이 빗으로 꽂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를 만나야 할 때마다 박 씨는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쩍 며느리가 자신을 훑어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에게 흠을 잡히지 않으려 오히려 아들 내외를 집으로 들이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간다니까. 외식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매일매일 밥을 차려 먹겠냐? 요즘은 우리도 사 먹는 게 편하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양식 어떠세요? 니들 먹고 싶은 걸로 골라라. 우리야 뭐 몰라서 못 먹지. 새아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지석 씨, 우리 자주 가던 거기 어때? 여기가 그 근처 아닌가? 그러네. 그럼 한 차로 가시죠. 밥 다 먹고 데려다 드릴게요. 그러자꾸나. 박 씨 부부는 아들 내외가 자주 갔다는 식당으로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고급스러운 식당이었고 들어가자마자 전망이 좋은 자리로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차려입고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는 메뉴판을 집어들어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고르기도 전부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영어로 적혀 있기도 하였고 박 씨가 간단히 읽을 수도 없는 필기체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겠어요? 글쎄다. 나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어머님 영어 못 읽으세요? 어머, 제가 그걸 몰랐네요. 당황스러워하는 박 씨를 보면서 며느리는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순식간에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 자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식당의 조명이 어둡지 않았다면 귀까지 뜨겁게 달궈졌다는 것을 들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봉골레고, 이건 알리오올리오, 이건 뽀모도로네요. 아이고, 너희 엄마는 고사하고 나도 못 알아보겠구나. 뭔 글씨가 이렇게 자꾸 꾸불거리는지. 아버지, 그럼 저희가 알아서 시킬 테니까 군소리 하시기 없기에요. 그래, 우리야 매일 한식만 먹으니 새로운 거 먹어보는 것도 좋지. 아들과 며느리는 메뉴판을 보면서 한참을 소곤대면서 메뉴를 골라 직원에게 주문을 하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 내외의 눈치가 보였지만 남편 역시 자신처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음이 제법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며느리가 일부러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통 신경은 거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해본 말일 수도 있겠지만 박
박 씨가 느끼기에는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미묘한 표정과 비웃음을 흘리는 듯한 태도가 자꾸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가 한 달에 몇 번씩 자신들을 찾아와 저녁을 먹고 가는 것이 참 기특하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박 씨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낀 후부터는 그 시간이 전혀 기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는데. 어머님은 해볼 생각 없으세요? 그러고는 싶은데 이제 배워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무슨 소리세요? 여행 가서도 쓰고 이렇게 메뉴판도 읽고.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요? 내 말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구나. 어머님은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아버님이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며느리는 불편함을 감추고 식사를 하고 있는 박 씨를 한 번 더 자극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원하고 저리 자신을 공격해대는지 몰라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배움이 짧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박 씨에게는 며느리가 언급한 것이 몹시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이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는 뭘? 그래, 당신 이런 것 좀 못 읽는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 어머니 부끄럽게 생각 안 해.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다 먹었으면 이만 일어나자. 남편 문 씨 역시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반절은 남은 음식을 두고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들 지석 씨는 부모님의 기분이 상했음을 알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며느리는 초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박 씨 부부는 대답을 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기분 너무 상해하지 말어. 나보다 더 매정하게 군 건 당신 아닙니까? 그거 일부러 그런 거야. 지석이 따라서 매일 시댁 와서 불편한 자리에 앉아있기 싫어서 저러는데. 나는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당신은 그게 보입디까? 그럼 왜 안 보여? 그러니 지가 제일 만만한 당신 건드려서 판 깨는 거지. 박 씨는 오히려 그런 것이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할 작정으로 까내린 것이 아닌 편이 훨씬 마음의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문 씨는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만한 시간을 계산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석아, 니들 앞으로는 꼬박꼬박 우리랑 저녁 먹겠다고 찾아오지 말아라. 왜요? 왜요는 무슨? 오늘 내 처 하는 거 못 봤냐? 그 사람이 평소에도 좀 짓궂은 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게요. 이것저것 따지기 싫고 오지 말라면 오지 말어. 뻔히 시댁 오기 싫다는 티 내는데 끌고 와서 엄마 바보 만드는 일 없게 해라. 남편 문 씨 역시 며느리를 훤히 꿰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 작정인 듯하였으나 며느리가 한 행동이 있어 더 이상 남편 문 씨를 거스르지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 내외는 박 씨의 집에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남편 문 씨의 말을 거슬렀다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박 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며느리는 그리 된 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순히 며느리의 뜻대로 흘러가 괜히 아들의 얼굴만 못 보게 되었음이 내심 서운했던 박 씨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이란 자식만 바라보고 흘러가지 않았기에 박 씨 역시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이 할 일들을 마땅히 해내며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생신이신데 제가 뭐라도 하나 선물해 드려야죠. 무슨? 이 나이쯤 먹으면 생일 돌아오는 거 하나 반갑지도 않다. 그래도요. 제가 선물 하나 사드릴 테니 이번 주에 백화점 같이 가요. 무슨 선물 사러 백화점씩이나 간다는 거야? 좀 있으면 저희 우주 돌이잖아요. 돌잔치에 들 가방 하나 정도는 있으시면 좋죠? 알겠다. 그럼 내가 나 데리러 오는 거냐? 네. 그럼 제가 토요일에 모시러 갈게요. 시간 괜찮으시죠? 그래. 알겠다. 박
박 씨는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난생 처음으로 자식이 사주는 가방을 한번 들어보나 싶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생 명품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수수한 차림으로 다녔던 박 씨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준 것이라며 한번 우쭐거려 보고 싶다는 유치한 상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이런 아들의 제안을 끝끝내 거절했겠지만 손주의 돌이 다가오니 그 이상으로 보답해주면 될 일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선물을 받아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신 내일 시간 괜찮죠? 내일이라. 내일은 낮에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지석이가 나 선물 사준다고 백화점 가재서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내 선물도 아니고 당신 선물인데 꼭 내가 있을 필요가 있어. 그건 아니지만 당신도 따라갔다가 콩고물 떨어질 줄 알아요? 나는 갖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도 좋은 날 자식이 사주는 넥타이 하나라도 하고 나가면 기분이 좀 좋아요? 허? 그럼 당신이 하나 얻어와. 나한테 잘 어울릴 만한 걸로. 박 씨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였지만 그건 그것대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며느리야 손주를 보느라 집에서 나오지 못할 테고 자신과 아들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백화점에 가야 하니 미리 옷을 골라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예상했던 대로 아들과 둘만 시간을 보내는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머님, 얼른 타세요. 우주는 어쩌고 너까지 왔냐? 시터분한테 잠시 부탁드렸죠. 저도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얼른 갔다 오자. 박 씨는 남편도 없이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이야 사회생활도 하고 이뤄놓은 게 있어 며느리에게도 당당하게 군다지만 자신은 며느리의 지적을 듣고 기분이 나빠도 무엇 하나 쉽게 따질 수 없는 처지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후에도 아들 내외는 저들끼리 팔짱을 끼고 박 씨의 한두 발자국 앞에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어느 브랜드가 좋으세요? 글쎄다, 나는 여기. 어머님, 여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고요. 저쪽으로 가봐요. 박 씨가 고민하며 고른 브랜드를 단박에 별로라고 잘라낸 며느리는 박 씨에게 팔짱을 끼며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무리 명품에 관심이 없는 박 씨라도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것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비싼 가방 사주는 게 싫은 모양이구나. 박 씨는 며느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여기며 순순히 아들 내외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차피 돈이 없어 스스로 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명품은 명품이니 그 정도만 받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맬 건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요즘 잘 나가는 가방인데 박 씨는 직원이 들고 온 가방을 손에 들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사지 않았을 법한 것이었지만 직원이 추천을 해줘서 그런지 마음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어머님한테는 잘 안 어울리네요. 왜? 오늘 어머니 스타일에 딱이신데. 이건 너무 우아한 느낌이잖아. 어머님은 이런 거 안 어울리셔.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딱 우리 어머니 것 같은데. 며느리는 몇 번이고 그런 식으로 직원이 골라주었던 가방이 별로라는 핑계를 대며 새 것으로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박 씨 역시 직원을 보기도 민망해서 이제는 어울리지 않거나 마음에 차지 않아도 얼른 골라 나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어울리는 가방이 없네? 이상하다. 그러면 어떤 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글쎄, 평소에 들고 다니시는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는 웃으면서 또다시 박 씨의 행색을 지적하였습니다. 평소 박 씨의 가방이라고 해봤자 아주 오래전 인터넷에서 사서 몇 해를 메고 다니며 손때가 묻어 편안한 가방이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그걸 알아보고 한 말이라는 것을 느껴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직원도 자연스럽게 박 씨가 어떤 가방을 메고 왔었는지 흘끗 보고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리 눈치를 주는 것이 민망하지도 않은지 혼자 소리까지 내어 웃었습니다. 난 그냥 처음 보여준 걸로 하련다. 그러실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제일 나아 보였어요. 그건 잘 안 어울리셨대도 그러네. 아니다. 이제 더 보기도 피곤하고 딱 내 스타일이었어. 그러세요. 그럼. 박 씨는 곱게 포장해준 가방을 들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백화점 구경을 더 하겠다는 아들 내외와 한시도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엽고 모셔다 드려야 하겠다는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선물로 줄 넥타이나 골라서 집으로 배송시켜 달라는 말을 남겨두고는 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날 있었던 일을 꼬치꼬치 묻는 남편 문 씨에게도 자세히 언지를 하진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자신만 우스워지는 것이고 아무리 남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왔다는 것이 창피해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문 씨는 몰래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들었지만 박 씨에게 아른 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남편 문 씨가 박 씨를 배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그 후 손주의 돌잔치를 할 때까지 아들 내외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정신없이 육아를 하느라 바빴고 박 씨 부부도 모임에 나가거나 자잘스럽게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며느리를 보기 싫어 일부러 바쁘다는 핑계를 대 만남을 피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억지로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지요? 저야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오늘 아주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내 신경 좀 썼습니다. 박 씨는 아들 내외의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 보는 안사돈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가 싫다 해서 사돈에게 예의 없이 굴 수는 없으니 억지로 웃는 낯을 하며 불편한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을 쓰셨다니 태가 나네요. 그렇습니까? 저도 영 어색해서 하시던 대로 하고 다니세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맞는 옷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사돈은 웃으며 박 씨에게 잘도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박 씨가 황당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뚫어져라 웃고 있는 안사돈의 얼굴을 응시하는 동안 어느새 남편 문 씨가 옆으로 바짝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돌잔치에 초대한 지인들에게 인사를 나누다 박 씨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제 집사람이 뭐가 어때서요? 장난입니다. 장난? 나이 들면 다 편한 옷만 찾게 되고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기분 나쁘셨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그릇을 나타낸다는데 참. 남편 문 씨는 안사돈에게 불쾌하다는 티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박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뜬 송장처럼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었던 자신이 싫었습니다. 매번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맞받아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누군가와 은근한 기싸움을 한다는 것은 박 씨에게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에 이어 안사돈까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 결코 자시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남편 문 씨와 아들 지석 씨까지 아래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손주의 돌잔치에 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제법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돌잔치는 꽤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품이 좋은 남편 문 씨와 박 씨 덕분에 돌잔치에 찾아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아, 저희 사돈입니다. 올해 A회사 임원으로 일하셔서 아실 수도 있겠네요. 어쩐지 그래서 낯이 익었군요. 돌잔치가 끝나고 참석한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안사돈은 자신의 지인을 남편 문 씨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해온 만큼 남편 문 씨와도 제법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이거 들고 가십시오. 답례품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남편 문 씨가 박 씨를 소개하려는 순간 안사돈이 끼어들어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한참 소개를 받고 있었던 지인은 물론 남편 문 씨와 박 씨 모두가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일부러 그리 했다는 것을 눈치챈 박 씨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들끼리만 남게 되었을 때 드디어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가, 내가 너에게 뭘 그리 잘못했냐? 예?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태 나 무시한 것은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안사돈께서도 너와 같은 입장이신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갑작스러운 박 씨의 지적에 온 가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저 피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가요? 그래, 아니라고 잡아댈 생각 말아라. 사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친정 엄마 앞에서 며느리를 이리 다그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사돈께서도 그럼 저에게 왜 그리 무례하게 구시는지 대답해 보시지요. 무슨 자격지심이 있으신가 본데 저희 예리는 물론이고 저도 그런 적 없습니다. 어디서 발뺌입니까? 나도 그동안 뻔히 며느 아기가 우리 집사람 무시하는 거 알아 몇 번이고 주의를 줬는데. 남편 문 씨가 끼어들자 돌잔치를 했던 홀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있었던 직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문을 닫고 홀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이 당황스러운지 눈치를 보며 싸움을 중재하려 하였습니다. 갑자기 왜들 이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너는 눈치가 없는 게야. 없는 척하는 게야. 내 엄마가 저리 당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척할 거면 앞으로는 우리 보고 살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저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면 처신 똑바로 해. 나는 내 자식이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저가 가서 납작 엎드려 사는 꼴 못 본다. 뭐요? 주제도 모르는 척하라니. 말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주제를 아시는 겁니까? 얼굴도 집안도 학벌도 고만고만한 딸. 맨몸으로 시집 보내셨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저 가소로운 웃음을 짓게 두고 보신답니까? 남편 문 씨가 며느리를 험담하자 안사돈의 얼굴도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 역시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내 그동안 일이 생색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애들 갈라서도 좋으니 내가 해준 집 도로 회수해야겠습니다. 어머님! 왜? 너 그거 우리한테 받아갈 때는 눈웃음 살살 치더니 나를 그렇게 무시해놓고도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너 너희 시어머니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무시를 해댔겠지만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이 사람 덕이다. 정 궁금하거든 지석이에게 물어보고 해 넘어가기 전에 집 비워라. 안사돈, 그리 좋은 옷, 좋은 가방 걸치고 다니시니 애들 집 정도는 해주시겠지요? 박 씨 부부는 한참을 씩씩대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들 지석 씨는 얼른 박 씨 내외를 따라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벌어지기 전 적극적으로 수습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 씨의 화를 돋웠을 뿐이었습니다. 너 갈라서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저희 우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사람 잘 다그치겠습니다.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는 게 손주는 왜 들먹여? 아버지, 그리고 사과는 내가 아니라 너희 엄마한테 해야지. 너희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다. 아들 지석 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 돌아가 한참 동안이나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웠고 아직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집을 구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구구절절한 사과 문자가 몇 통이나 들어왔지만 박 씨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보면 화가 가득했던 자신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며 무뎌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분간 아들 내외를 보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이야기한 후 남편 문 씨와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과 남편 문 씨, 둘 중 한 사람이 남게 되는 날 아들 내외에게 한 푼이라도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들이 오히려 속물같이 느껴졌지만
결혼 3년 차에 그리 시부모를 무시할 생각을 할 수 있는 며느리가 있는 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선아야,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이 다 진짜야? 내가 그랬어? 엄연히 말하자면 어머님한테 그런 건 아니지. 나는 어머님인 줄도 몰랐다고. 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어머님, 일부러 속이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른 체 하려고도 했는데 하는 꼴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떳떳하다 이거예요. 제가 어머님인 줄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했겠어요? 그럼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나 천사표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태호 잡아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대체 누구한테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누구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뒷조사하신 거예요? 굳이 뒷조사까지 안 해도 술술 나오더구나. 그런 평판 알고 나는 이 결혼 못 시켜요. 엄마, 잠시만요. 태호 너도 정이 결혼하고 싶거든. 나랑 인연 끊고 살자. 그리고 선아 씨, 보니까 얼마 뒤에 재계약이던데? 나는 선아 씨에게 월세 받고 싶지도 않으니 가게 정리하세요. 어머님, 먹고 사는 문제로 협박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럼 선아 씨가 청소부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갑질하는 건 괜찮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향숙 씨는 그동안 돈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을 잃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의 배필은 능력이 좋지도 않고 집안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세상살이 돈과 연관 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만 정 씨의 소원은 그랬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거나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 씨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첫째인 지연 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정 씨의 사위가 된 종호 씨는 야생동물들을 구조하여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병원을 차려주겠다는 정 씨의 권유를 마다하고 고된 일을 결혼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딸아이가 자신을 닮아 보는 눈이 있다며 제법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사위는 매우 동물을 좋아하고 주기적으로 봉사까지 다니는 골수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밉게 보이지 않은 건 착한 심성만큼이나 가정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정 씨는 장녀인 지연 씨 내외가 결혼한 후 손주가 생긴 후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 관리비만 내도 다른 사람들 월세랑 맞먹는 거 알지?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지금 늙은 어미에게 관리비까지 내달라는 거냐? 우리 분수에는 안 맞는 집인 것 같다는 말이지. 버텨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값도 오르고 도움될 날 있을 거다. 딸과 사위는 오히려 집을 줄여 소박하게 살고 싶어 했으나 정 씨는 둘째인 아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나중에 상속으로 우애가 깨지지 않을 것도 같았습니다. 정 씨는 소장농이었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상속받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벼락부자가 된 후로 많은 가치관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형제자매,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돈에 대어왔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철두철미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큰 건물 2개를 사두고 그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으며 살고 있었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아들, 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야 중년부터는 돈 걱정 없이 살아왔고 자식들도 구김살 없이 자라준 것이 모두 아버지의 땅 덕분이라는 생각이 신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정 씨는 대대로 부가 대물림 되기를 바라며 작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 씨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다면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내내 일에만 매여 있었단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연구직으로 취직한 아들은 함께 사는 정 씨도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 조건이 혹독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는커녕
저러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을 혹사하고 있었습니다. 내내 박 씨의 걱정을 샀던 아들 태호 씨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박 씨는 눈이 아주 휘둥그레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건 가족 모임에서 함께 이 소식을 들은 딸 내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처남이 결혼을 한다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제일 먼저 올라간다더니 너 여자 만날 시간은 있었냐? 그러는 매형도 바쁘고 누나도 종일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면서 연애하고 결혼은 어떻게 했어? 우리 아들이 아주 새님인 줄 알았더니만 그런 건 아니었나 보구나. 엄마, 새님이라뇨? 아들이 장가를 들고 싶다는 소식을 전한 후 정 씨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내심 동생이 결혼하지 않고 30대 중반까지 일에만 매달려 있으니 딸 지연 씨 역시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옳게 생기면 정말 잘해줄 거야. 요즘은 시누이랑 올케 사이는 먼 게 좋다 하더라. 우리 집에서 옳게 시집살이 시킬 사람 있어? 그런 거 아니면 괜찮아. 아무튼 이달 내로 인사시킬게요. 저 조금이라도 덜 바쁠 때 결혼하고 살림 합치고 싶어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보이는 아들을 보며 박 씨는 매우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회사와 집만 오가며 귀가 직후에는 쓰러지듯 잠에 들었던 것을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남자인지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여자를 만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너는 처음 보는 사이에 대뜸 외모 얘기부터 반가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얼른 들어와요. 주말이라 쉬고 싶을 텐데 오느라 고생했네. 정 씨의 가족들은 인사를 드리겠다고 찾아온 예비 며느리를 친절히 맞아 주었습니다. 단아해 보이는 예비 며느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시댁에 인사를 와야 하니 제일 좋은 것들로만 갖춰 입은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돈이 있다면 명품이야 사는 건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고 집안이 꽤 잘 사는 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생각은 없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함이 들기는 하였습니다. 혹시 사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만 꼬집기에는 자신의 딸도 아들도 명품 하나쯤은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 그럴 수 있는 일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선아는 네일 샵 하고 있어요. 어머, 나도 네일 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형님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으로 시술해 드릴게요. 그럼 나는 너무 좋지. 엄마랑 같이 가야겠다. 나는 손톱에 모치라면 답답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 요즘은 관리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꼭 오세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리는 꽤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만 정 씨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예비 며느리의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도 주방이나 거실을 훑어보거나 정 씨와 딸 내외가 입고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흘끔거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니 고깝게 보는 것을 멈추고 싶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허락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인사를 받는 것이니 며느리의 본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전에 아들이 회사에서 호출이 오는 탓에 만남은 금방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어때 보여? 글쎄다. 막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이. 이상하네. 김서방 봤을 때는 한눈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시더니.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있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몰라도 된다. 정 씨는 자신에게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이 어땠냐고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딸 지연 씨에게도 말을 아꼈습니다.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첫인상만으로 이런저런 말을 얹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찝찝한 느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하나의 관리원이 근무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송금해 준 후 병원에 간 후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건물 전체 청소를 맡고 있는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 하니 정 씨가 직접 가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얼른 나갈 채비를 마친 후 자신의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부들을 위해서 마련해준 공간으로 가서 나름대로 마스크도 끼고 모자도 쓴 후 청소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주 나이가 들기 전에는 늘 자신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는 우선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카트를 끌고 화장실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1층 상가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너저분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화장실 마지막 청소 용구들을 보관해 놓는 칸을 열어서 밀대를 꺼내 바닥을 먼저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 청소에 집중하고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었던 칸 안에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누군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일하기 싫네. 조만간 그만둔다. 이따 술 한잔 어때? 웬 여자가 깔깔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친 욕설을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 침을 뱉는 것인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는 한참 동안 청소를 하다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얀 연기까지 피어오르고 있는 게 분명 누군가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아마 시끄럽게 통화를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있는 여자일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한 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문에다 대고 노크를 하였습니다. 안에 있었던 사람은 정 씨의 노크 소리를 듣고 대화를 멈추더니 잠시 후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모습으로 가방을 챙겨 나오는 여자를 보고 정 씨는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깨를 치고 지나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뒤에서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니 얼마 전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데리고 온 자신의 예비 며느리와 똑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실내에서는 당연히 금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하시려고요?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는 공간인데 이게 뭐예요? 참 말 맞네. 불만이시면 신고하세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목소리나 행동하는 것이 예비 며느리인 선아 씨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던 정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모자에 위생 마스크까지 쓰고 첫 만남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는 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색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선뜻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정 씨였습니다. 그러는 와중 예비 며느리는 거울을 보고 손을 씻은 다음 가방에서 가글을 꺼내 입을 헹궈냈습니다. 정 씨가 애써 닦아 놓은 세면대와 바닥에 물을 다 튀겨가며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정 씨는 홀린 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까? 사실 내가 태호의 엄마다 말해볼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였지만 막상 이런 어이없는 상황 앞에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후 손을 닦을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는 휴지 여러 장을 뽑아내 입과 손을 닦은 후 정 씨의 옆에 놓여 있었던 카트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좀 치워줘요. 여전히 정 씨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은 채 말을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어쩐지 자신이 며느리의 본색까지 들여다보게 된 것에 대해서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예비 며느리라는 아이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만으로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남들에게는 알려지고 싶지 않은 모습 좀 하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도덕적인 성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서 조금 정리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 씨는 하루 종일 건물을 관리하면서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의 건물에 있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가를 돌아다니며 살펴보니 1층 한 구석에 임대를 놓았던 공간에 네일샵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로 다가가 안을 살펴보니 아까와는 딴판인 며느리가 손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만 보아서는 방금 전 자신을 그리 무시하고 막 나가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한다는 네일샵이 자신의 건물의 입점에 있을 것이라고도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어쩐지 몰라야 할 무언가를 몰래 들여다본 것만 같은 느낌에 기분이 떨떠름했습니다.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정 씨는 그 오랜 세월 자신의 곁에서 한 번도 돈을 탐낸 적 없었던 중마고 스키 씨를 만나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고? 그건 아니고 그냥 예비 며느리의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본 느낌이라 불쾌하다 이거지. 그런데 내가 그 아가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다 그렇기는 해. 다 그렇다니. 어떤 부분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있냐? 그렇다고 하지만 며느리감으로 들어온다는 게 영 기분이 별로네. 정 씨는 자신의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인 수키 씨 역시 정 씨의 마음을 정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옆에서 정 씨를 지켜봐 왔을 때 누군가 정 씨와 가까워지고 싶어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확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난히 표정이 어두운 정 씨를 보며 수키 씨는 고민하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예 청소부 아줌마한테는 휴가를 주고 내가 꼬박꼬박 나가봐. 날더러 매일 청소를 하라고. 그럼 또 아냐? 그 아가씨에게 더 선하거나 악한 면이 숨겨져 있을지. 정 씨는 수키 씨의 말에 손까지 휘휘 저어가며 못할 짓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키 씨는 그런 정 씨에게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가족으로 들이고 난 후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 뭐 어때? 청소부가 다친 것도 사실이고 너는 그거 대신해서 네 건물 관리하러 가는 건데. 그런가? 수키 씨는 오랜 친구인 정 씨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기어코 알아내고야마는 다소 집요한 성질을 가졌다는 걸 알기에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을 귀띔해 준 것이었습니다. 정 씨 역시 마치 예비 며느리를 테스트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 될까봐 며칠에 거쳐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청소부로 일하던 여사님께서는 병원에 입원을 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시간을 나누어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후 사람이 나오지 못하니 다른 청소부가 일을 몰아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여사님 나올 때까지 대신 일해주는 것뿐이야. 정 씨는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앞으로 보름간 청소를 하러 건물에 꼬박꼬박 출근 도장을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예비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였던 때 매우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난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 자신을 맞닥뜨렸던 것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이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아가씨를 반대해야 하는 상황이 영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건물을 청소하기 위해 매일 오후 1시 집을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부터 딱 3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화장실부터 공용 공간들까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났습니다. 정 씨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평범한 청소부 직원처럼 보일 수 있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하고 다니던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를 질끈 묶어 모자 안에 넣고 푹 눌러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까지 끼고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챙기고 나니 아마 자식들도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쉽게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자신을 한 번밖에 보지 못한 며느리는
절대 구분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긴장이 되어서 일부러 예비 며느리의 가게를 피해서 청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작은 접점조차 만들 수 없자 정 씨는 부쩍 가게 앞을 서성거리며 청소를 하는 체해 보았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며 들여다본 가게 안에서 며느리는 대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가끔은 환하게 웃는 것을 보니 아들인 태호 씨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틈틈이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였구먼. 바쁜 아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했던 정 씨의 호기심이 약간은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런 일도 없이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가기만 하였습니다. 자신이 화장실에서 예비 며느리를 맞닥뜨렸던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 마주친 후에도 아른 채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정 씨였습니다. 혹시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약간 후회가 밀려왔던 정 씨는 지금이라도 뒷조사 같은 행동을 멈추어야 하나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소부 여사님께는 보름이나 쉬라고 말을 해두었고 이제 겨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꼭 며느리를 훔쳐보지는 않더라도 건물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씨는 오히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착실하게 자신의 건물을 관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각 층에서 모은 쓰레기들을 건물 뒤편 분리수거장으로 가져온 정 씨는 한참 동안이나 가지고 온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공공연히 쓰레기장 근처를 흡연 구역으로 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정 씨는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한번 정리해 주기 위해서 카트에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가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흡연 구역 근처로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나와 흡연을 할 정도라면 그래도 가게 분위기는 영 나쁘지 않은 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대화를 들은 정 씨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울지 마요. 사장 저러는 거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매번 자기 성질머리를 다 부리는지. 사장 미친년인 거 알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가게 직원들 중 한 명은 눈물까지 흘리며 꺼이꺼이 소리를 내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 둘이 달래주었지만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는지 딸꾹질까지 해대며 서러움을 티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비 며느리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에휴,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일해야 하는지. 저는 올해 안에는 꼭 다른 샵으로 옮길 거예요. 갈 데 있어요? 모르죠. 만약에 자리 안 구해진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만둬야 되겠어요. 월급도 다른 데보다 훨씬 짜고 매일 자기 성질나는 일 있으면 우리한테 다 풀고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다른 곳 찾아보세요. 우리 다 같이 나간다고 하면 사장 성격에 한바탕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가 뭐 어쩔 거야. 우리는 노동청에 여태까지 폭언당한 걸로 신고하죠. 대화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직원들에게 보통 서러움이 느껴질 만한 말들을 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떤 회사나 사장이나 상사는 공공의 적이라지만 지금 상황은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신고까지 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직원들에게 단단히 미움을 산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미움만 산다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무언가 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댔다는 것을 들은 정 씨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설마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주변 평가가 좋지 않은 아가씨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유상종이라고 직원이나 친구들도 다 비슷한 부류이겠거니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뒤에서 직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걸 알고나 있을는지. 정 씨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황상 예비 며느리가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이것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 씨는 자신의 속마음을 깨닫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예비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애써 괜찮은 척 쓰레기를 정리하고 청소를 이어나갔지만 사실은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물걸레질을 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지만 부끄러움에 얼른 주변을 둘러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비 며느리의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씨의 시야에는 높은 구두 힐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올려다보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예비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 뭐요? 시끄럽다고, 시끄러워요. 청소를 하루 종일 하나 정말 거슬리네. 정 씨는 다짜고짜 악다구니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얼어버렸습니다. 물기가 가득한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예비 며느리까지 굳이 뛰쳐나와 면박을 주니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자 상가 안에서 사람들이 복도를 흘끗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 씨는 얼른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엉덩방아를 찧었던 허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괜찮은 척을 해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소하다가 물에 미끄러져서. 청소부면 쥐 죽은 듯이 다녀야지. 저번부터 이게 뭐예요? 듣자 하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다니세요.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해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한테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의 취급은 참기 힘드네요. 할머니, 월급 제가 주는 거예요. 제가 상가에 계약하고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그 돈 나한테서 받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할 말을 잃은 정 씨는 모자와 마스크 사이로 가만히 예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 씨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것인지 예비 며느리 선아 씨는 눈길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구둣발로 정 씨가 가지고 온 청소 용구들이 실려 있었던 카트를 세게 발로 차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가씨. 예비 며느리는 정 씨의 말을 무시한 채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예비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에서 모멸감을 느껴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면 상황은 해결이 되겠지만 먼저 자리를 뜬 사람을 잡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정 씨가 바닥에 풀썩 주저앉자 지켜보고 있었던 네일샵의 직원 하나가 얼른 뛰어나와 정 씨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저기 밖에 벤치 있으니까 가서 좀 앉으세요. 얼른요. 정 씨는 예비 며느리의 가게 직원의 부축을 받아서 건물 밖에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직원은 얼른 뛰어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떠와 정 씨에게 건넸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들고 조금씩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나니 꿈속에 있는 듯이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직원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내가 방해해서 어쩝니까?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 예약 2시간 뒤에 잡혀 있어서 그때까지는 할 일도 없거든요. 이름이 수정 씨? 네. 저기 내일 샵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 씨는 직원의 가슴팍에 달려있는 명찰을 보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정 씨는 지난번 흡연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던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며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넌지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네, 어쩌다 저번에 수정 씨 우는 걸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도 사장님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내 사장이라는 사람이랑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 포악한 사람입니까?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래요. 저희들은 다 그러려니 하는데 가끔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실 때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정 씨는 한참 동안이나 앉아 수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화풀이를 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게를 찾는 손님이나 주변 상가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얼마나 직원들에게 잡돌이를 하면 그런 소문이 날까 싶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번에 결혼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뭐 그리 기분 안 좋을 일이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결혼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화들짝 놀라 우연하게 들은 채를 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직원 수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축의금을 50만 원씩 걷어서 내라고 하지를 않나? 사장이 그러라 합디까? 네. 저희는 그만두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하니까 그걸 들어야 할지 말지 고민이네요. 정 씨는 거의 강탈해 가듯이 축의금을 요구했다는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완전히 정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제 자식의 처가 될 뻔했다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예비 며느리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수상했던 느낌은 자신의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시된 순간이었습니다. 정 씨가 그런 공상들에 빠져 있을 때 수정 씨는 벼랑간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면서 개운한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까 속은 좀 시원하네요. 그래요? 오히려 내가 고마운데. 결혼할 남자만 불쌍하죠. 뭐. 사장 저러는 거 하나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렇지요. 얼마나 감쪽같이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한탕 크게 해먹고 자기 시어머니처럼 평생 편하게 살 거라던데. 뭐요? 네? 뭐가요? 아닙니다. 내 잠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정 씨는 직원이 혼자 읊조리듯 내뱉은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자신이 들은 말이 진짜인지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려 하다가도 더 캐내려 하였다가는 수상해 보일 것 같아서 제동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로 예비 며느리를 내치기에는 충분하니 억지로 취조를 하듯이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하루 일을 마무리한 후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결혼하겠다는 그 아가씨를 좀 데려오라 이를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날도 일이 바쁜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 문자로 전할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엄마, 우리까지 갑자기 왜 불러? 그건 나중에 들으면 안다. 너도 그냥 잠자코 듣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궁금하네. 나한테만 몰래 말해봐. 이따 들어라. 2번 할 얘기 아니니까. 평소와 다르게 정 씨가 장난을 받아주지 않자 딸도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얼른 소파에 앉아 아들 태호 씨와 예비 며느리 선아 씨를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딸이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씨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해사하게 웃으며 정 씨의 얼굴을 마주보는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정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정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긴장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내 얼마 전에 A플라자 청소부 여사님이 다쳐서 대신 일 다녀왔다. 엄마가요? 굳이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 그냥 업체에 말하면 다른 사람 보내줄 텐데. 선아 씨, 뭐 아는 거 없습니까? 정 씨가 자신을 콕 집어 질문하자 예비 며느리는 퍽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정 씨가 말한 A플라자가 바로 자신의 네일샵이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청소부와 정 씨를 단박에 관련이 있다 생각하지는 못하였는지 당황해서 눈만 도록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까지도 오후에 청소하러 다녀왔어요. 나는 선아 씨를 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저는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도 나한테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청소 도구들을 발로 차기까지 했지 않아요. 어머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어머님이에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정 씨는 단호하게 잘라 이야기했고 정 씨와 예비 며느리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대뜸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 씨는 따지고 예비 며느리 선아 씨는 쩔쩔매며 변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가족들 앞에서 담담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아 씨, 뭐라고 말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선아야,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이 다 진짜야? 내가 그랬어? 엄연히 말하자면 어머님한테 그런 건 아니지. 나는 어머님인 줄도 몰랐다고. 그걸 변명이라고요? 정 씨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황당하기는 듣고 있었던 다른 가족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일부러 속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속였어요. 처음에는 아른 채 하려고도 했는데 하는 꼴 보니 어이가 없어서 더 지켜보려 한 거예요.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떳떳하다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제가 어머님인 줄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했겠어요? 그럼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 대해도 된다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나 천사표일 수가 있겠어요. 이제야 제대로 예비 며느리의 눈을 마주친 정 씨는 그 속에 도끼가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나니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호 잡아서 나처럼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대체 누구한테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누구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뒷조사하신 거예요? 굳이 뒷조사까지 안 해도 술술 나오던데요? 이런 평판 알고 나는 이 결혼 못 시켜요? 엄마, 잠시만요. 태호 너도 정이 결혼하고 싶거든. 나랑 인연 끊고 살자. 그리고 선아 씨, 보니까 얼마 뒤에 재계약이던데? 나는 선아 씨에게 월세 받고 싶지도 않으니 가게 정리하세요. 어머님, 먹고 사는 문제로 협박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럼 선아 씨가 청소부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갑질하는 건 괜찮고. 정 씨는 화가 나서 다른 가족들을 물리고 홀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바락바락 대드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더 이상은 봐주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는 홀로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더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사정사정하는 선아 씨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님, 저 태호 씨랑 결혼 포기할 테니 가게는 그냥 두세요. 무슨 소립니까? 두 사람 결혼은 둘이 알아서 하고 내 건물에서는 나가줘요. 정 씨는 더는 예비 며느리의 어떠한 말도 믿을 수가 없어 완강하게 내보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 씨가 그리 나오자 아들 태호 씨도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되어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죄책감을 느꼈던 정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 아들이 평생 혼자 살지언정 그런 여자와는 엮이지 않을 수 있음이 누군가 자신을 도와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